저는 정미숙입니다. 올해 환갑을 지나 어느덧 62살이 되었지요. 서울 도봉구 이름조차 수수한 이 동네에서 남편과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웃음이 사라졌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아침 친구 정봉자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오며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웃질 않더라. 봉자의 말은 제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속이 헛헛했습니다. 저는 괜히 웃어 보이려 입꼬리를 끌어올렸지요. 웃지 나. 아니야, 네 웃음 아니야. 억지로 웃지 말고. 너 예전엔 막 까르르 웃었잖아. 봉자는 카페 구석 창가 자리에 앉으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에스프레소를 내리면서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소음이 괜스레 마음을 긁어대는 듯 했죠. 커피를 내어주자 봉자는 호호 불어가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새벽성공대학 알지? 거기서 사주힐링학교 강의한다더라. 김성실 교수님이 하신대. 저는 무심히 듣는 척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쿵 하고 울렸습니다. 김성실 교수님이라면 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본초학과 김입경 환단사주학까지 연구하신 분이라고요. 게다가 민속사주풀이 책까지 내셨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죠. 봉자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힘든 거 다 티나. 그냥 가봐. 새벽 6시에 시작이래. 새벽 6시라니.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야, 나는 그 시간에 잠들 시간이다. 봉자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미숙아, 너 지금 잠은 잘 자? 그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잘 자냐고? 아니요. 깊게 잔 기억이 도무지 나질 않았습니다. 늘 자다 깨고 깨다 자고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한 새벽을 보내고 있었지요. 봉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내가 너를 찾아야 해.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고 또 서글프던지요. 저는 괜히 바쁜 척 컵을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봉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젠 내가 너를 찾아야 해. 과연 나는 누구였을까요?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학교 다니는 제자들 돌보느라 늘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선생으로만 살았지. 정미숙이라는 이름을 꺼내본 적은 없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허전했습니다. 마치 낡은 고무풍선처럼 바람 빠진 느낌이었어요. 새벽 강의? 사주힐링학교?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본초와 김입경, 환단사주학. 듣기만 해도 낯선 단어들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요? 저는 결국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이듯 새벽성공대학 사이트를 찾고 있더군요. 김성실 교수 사주의학 기초강의 매주 월요일 새벽 6시.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다짐처럼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그래, 한 번만 가보자. 다음날 새벽 알람 소리에 깨니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창밖 돌무팀 가득하니 빛나고 있었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작은 가방을 둘러매고 카페 앞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뺨이 얼얼했지만 심장은 따뜻한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첫 출근을 하던 아침처럼요. 정류장에 서서 숨을 고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구나. 바람은 차고 발걸음은 서툴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조금씩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미숙으로서 제 두 발로 첫 발을 내디디려 합니다. 새벽 공기는 차디찼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어둠 속 건물들은 모두 고요히 잠들어 있는 듯 했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따라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버스 안도 조용했습니다. 운전기사님도 승객들도 한마디 말 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지요. 저는 손에 꼭 쥔 가방끈을 한 번 더 움켜잡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낯선 곳으로 향하는 설렘이 반,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반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작은 골목을 지나니 커다란 간판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성공대학. 붉은 간판 글자가 어둠 속에서 유독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건물 2층 한쪽 문틈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은은한 약초 냄새가 코를 스쳤습니다. 본초 냄새일까?
괜히 혼자 속으로 생각하며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앞쪽 강단에는 짙은색 양복을 입은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성실 교수님이었습니다. 김성실 교수님은 교실을 둘러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좋은 새벽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것만으로 이미 대단한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힘이 있었죠. 오늘부터 사주의학 기초를 함께 공부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고 간결하고 무엇보다 재미있게 가겠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키득 웃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큰 글씨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본초와 김입경에 의해 사주라고 하면 보통 태어난 연월일시만 생각하죠. 하지만 인간은 몸과 마음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본초는 몸을, 기미는 마음을 읽는 거예요. 교수님의 설명은 간단명료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몸에 불이 많으면 성질이 급해지고 물이 약하면 우울해지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읽어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교실 한쪽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히 넘긴 아주머니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늘 소화가 안 되고 마음도 답답합니다. 이런 것도 기미로 알 수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 비장의 습기가 쌓이면 소화가 안 되고 습이 심장을 막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걸 풀어내는데 본초가 필요하고 기미를 읽는 법을 알면 미리 조심할 수 있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늘 이유 없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가끔은 숨쉬는 것조차 벅찼던 이유. 혹시 내 몸 어딘가에 쌓인 습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김성실 교수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주는 점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삶을 읽고 몸을 읽고 마음을 읽어내는 도구입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교수님은 칠판에 다시 글씨를 썼습니다. 환단사주학. 환단사주학은 단군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동양 고유의 학문입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미래를 본다? 그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끝에는 따뜻한 배려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O projeto Juntos Educar, que premia todas as áreas da educação. 이제는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교수님의 말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남은 시간 나를 위해. 나는 늘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그러나 정작 저를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강의가 끝날 무렵 교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업 중 자신의 사주를 직접 풀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숨기지 말고 진솔하게 풀어봅시다. 그게 진짜 힐링이니까요. 교실 안은 잔잔한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노트를 펴고 펜을 달싹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반가웠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 첫걸음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문을 나서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은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며 혼잣말했습니다. 잘했어, 미숙아. 새벽바람이 제 귓가를 스치며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아주 잘했어. 강의를 다녀온 그날 오후 카페 문을 닫고 나니 어스름이 내려앉았습니다. 거리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하루가 저무는 소리들이 골목을 따라 흘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고 TV에서는 어제 본 드라마의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문을 열다 말고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간 겁니다. 말없이, 감정 없이 그냥 흘러간 하루. 그때였습니다. 문득 큰딸 혜원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오늘은 목소리 좀 밝은데? 응, 그냥 좀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강의 다녀왔어. 강의? 엄마가? 무슨 강의? 딸의 놀란 목소리에 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혜원이가 먼저 말했죠. 엄마, 무슨 강의든 좋아. 그냥 엄마가 뭔가에 관심 갖는 거, 난 그게 좋아. 그 말이 어찌나 기특하고 또 찡하던지요. 엄마가 늘 희생만 했잖아. 이젠 엄마도 엄마 삶 살아야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난 언제부터 이렇게 참고만 살았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아이들 키우며 살아온 수십 년. 늘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이들 건강하면 됐지. 괜찮아, 남편은 밖에서 고생하니까. 괜찮아, 나야 조금 참으면 돼. 하지만 과연 나는 괜찮았던 걸까요?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수강 노트를 펼쳐들었습니다. 김성실 교수님이 첫 강의에서 설명하신 사주의학은 몸과 마음을 함께 읽는 길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 아이들 학교 진단표를 처음 받아본 그날처럼 내 인생의 상태표를 받아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오래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나만 아는 지침, 웃고 있어도 웃음이 닿지 않던 눈동자. 그건 아마 제가 저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다음 수업이 다가오는 날, 저는 조심스레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몸도 자주 붓고 잠도 얕게 자는 경우, 그게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늘 함께 작동하지요. 습기, 담음, 기혈의 막힘은 감정의 흐름도 막습니다. 그래서 사주의학에서는 몸 안의 기운부터 살핍니다. 교수님의 말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건 내 몸의 말, 내 마음의 신호였구나. 교실 한쪽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책상 위 노트에 비쳤습니다. 그 위에 적힌 문장 하나. 몸은 마음의 거울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검버섯 몇 개, 가늘어진 핏줄, 굳은 살 오른 손가락 마디. 그 손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정류장에서 친구 봉자를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지만 왠지 반가운 마음이 컸지요. 미수가 얼굴 좋아졌네. 봉자는 제 얼굴을 찬찬히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보여. 응. 눈빛이 좀 달라. 뭐랄까 그냥 내가 내 속말을 듣기 시작한 느낌?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조금은 쑥스럽고 조금은 따뜻하게. 그 순간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는 다짐했습니다. Real. 이제부터는 참고만 살지 You 않겠다고. are real. 내 안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겠다고.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새롭게 시작되는 문턱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깨달았으니까요. 카페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밖에선 비가 오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하나 둘 줄어들었지요. 저는 커피 머신을 닦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에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막히면 몸이 막히고 몸이 막히면 운도 흐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마치 내내 답을 못 찾던 수수께끼의 해답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익숙한 포즈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여전히 리모컨이, 앞에는 늘 보던 뉴스 채널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봤어? 오늘은 좀 늦었네. 남편은 시선을 TV에 둔 채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새벽에 나가서 좀 피곤했어. 사주 힐링 학교라는 데 다녀왔어. 남편은 잠깐 리모컨을 멈추더니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사주? 좀 보는 데야?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주의학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의 흐름을 읽는 공부야. 그게 요즘은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된대. 남편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그런 데 빠졌냐? 그냥 운동이나 하지. 이 나이에 몸 공부를 한다고. 그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슬펐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죠. 제가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남편은 늘 그렇게 시큰둥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뭘 하든 왜 그렇게 시비만 걸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비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당신이 그걸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사는 게 뭐 그냥 다 그런 거지.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는 게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나는 늘 참고 살았어. 당신 기분 맞추느라, 아이들 챙기느라 나 하나 제대로 돌아본 적 없어.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처럼요. 나 이제 나를 찾고 싶어.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 삶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따끔했지만 속은 조금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부엌불을 끄고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나는 왜 그동안 말하지 못했을까? 그게 제일 속상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에게조차 제 진심을 나눌 용기가 없었다는 사실이요. 다음날 새벽 수업에 나가기 전 주방 식탁 위에 쪽지를 남겼습니다. 나 오늘도 강의 다녀올게. 조금씩 나를 찾아가는 중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 쪽지를 남기고 문을 나서며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수업은 시작부터 조금 달랐습니다. 김성실 교수님은 평소보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강단에 섰고 칠판에는 익숙한 글씨 대신 커다란 원 하나가 그려져 있었죠. 그 안에는 8개의 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민속사주풀이를 해볼 겁니다. 그동안 배운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봅시다. 교실 안은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제 사주를요? 진짜요? 이런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사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름도 아니고 법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난 기억과 현재 감정,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읽는 겁니다. 민속사주는 결국 삶의 이야기예요. 그 말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디선가 마음속 벽 하나가 살짝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죠. 교수님은 칠판 앞으로 나와 작은 종이 박스를 꺼내셨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이름이 적힌 쪽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뽑아 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정미숙님이군요. 순간 가슴이 푹 내려앉았습니다. 교실 앞까지 걸어나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미숙님, 괜찮으시겠어요? 교수님의 부드러운 물음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나가면서도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그간 잊고 지내던 어린 미숙이가 제 안에서 두 손을 꼭 쥔 채 떨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1962년 3월 28일 오전 6시생 맞죠? 교수님이 제 명식을 칠판에 쓰는 동안 저는 자리에 선 채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미숙님은 음의 기운이 강한 명식입니다. 사고보다 감정이 앞서고 남의 말에 상처도 잘 받는 편이죠. 그런데도 늘 참습니다. 이 명식은 조용히 눈물 흘리는 사주예요. 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웃지 않았고 저도 눈을 깜빡이며 침을 삼켰습니다. 대신 이 사주는 끝까지 견딥니다.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강한 생존력을 갖고 있죠.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어디선가 조용한 박수가 났습니다. 수업 친구들 몇 명이 조심스레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교실 전체가 조용한 박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왜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미숙님, 혹시 살아오면서 혼자라는 생각 자주 하셨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주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고. 단지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조용했을 뿐이라고요. 그 순간 내 안에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 너 잘 살아왔어. 누구한테 말은 못했지만 참 잘 견뎠어. 교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옆에 앉은 전공자가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야, 미숙아. 그동안 네 얘기 왜 하나도 안 했냐?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맺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웃었습니다. 말 못했던 게 아니라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 그 말에 전공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알았잖아. 넌 꽤 괜찮은 사람이란 거.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버스를 타지 않고 한 정거장을 걸었습니다. 머리 위로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그 아래를 걸으며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주가 단지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꺼내주는 거울이라는 걸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하늘은 높고 구름은 솜사탕 같았죠. 카페 창가 자리에는 햇살이 부서지듯 스며들었고
오랜만에 마음 한켠이 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나왔다. 전공자였습니다. 익숙한 반말과 당당한 발걸음. 손에는 사온 듯한 종이봉투와 입꼬리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커피 안 사올 줄 알았지? 공자는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커피를 붓었습니다. 와와, 카스테라랑 튀김자 쿠키. 이거 네 좋아하는 거잖아. 아니, 너 언제부터 내 입맛 그렇게 기억했냐? 미수가, 우리 몇 년 친구냐? 네가 민트초코 싫어하는 것도 알고 딸기잼은 꺼내놓고 안 먹는 것도 안다.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저 작은 쿠키 몇 개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정이 담겨 있었죠. 자리를 잡고 앉자 공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슬쩍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그날 울었지? 응. 그 사주 강의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너 울었더라. 눈빛이 그러더라.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날의 떨림, 서러움, 그리고 괜찮다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해준 위로까지. 울었어. 근데 참 이상하지. 슬픈 게 아니라 좀 시원했어. 맞아. 그런 눈물은 씻기는 눈물이야. 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있어. 말 안 하고 속에 묻어놓은 이야기. 근데 나한텐 그런데 나갈 용기 없더라. 넌 대단해. 진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대단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있지 미수가. 너 그날 말했잖아. 사주는 그냥 점이 아니라 삶의 흐름 읽는 거라고. 그 말 좋더라. 우리는 맨날 남의 말만 듣고 살았잖아. 이젠 내 말, 내 흐름을 들어야지. 안 그래? 그 말에 저는 카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골목길 모퉁이엔 작은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봄꽃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과거의 나 같았습니다. 자꾸 여렸지만 어딘가로 가고 싶어 몸을 들썩이던 그런 나. 나도 지금이 시작인 것 같아. 새삼스럽지만 말이지. 내가 누군지 이제서야 좀 알겠어. 그래, 그거면 됐지. 그러니까 오늘은 사주 얘기 금지. 우리 그냥 수다나 떨자. 이 동네 소식,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네 남편 그날 표정. 아, 진짜. 말도 마. 표정이 꼭. 이 여자가 왜 저러나 싶었을걸? 둘이서 그렇게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테이블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공자는 마지막 쿠키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야, 미수가. 너 원래 웃는 얼굴 되게 예쁜 거 알지? 또 시작이네. 진짜야. 그러니까 이제 자주 웃자, 우리. 그날은 오랜만에. 시간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살짝 웃음기 도는 봄날 오후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내 이야기, 내 감정, 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제대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강의는 유독 조용했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교실 안도 어쩐지 잔잔한 기도 소리처럼 고요했죠. 김성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마음이 아프면 참고 삽니다. 왜일까요? 몸의 고통은 누가 봐도 드러나지만 마음의 고통은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에 필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은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칠판에는 김희입경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쓰였습니다. 교수님은 그림을 그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미는 기운과 맛, 입경은 약재가 들어가는 경락. 쉽게 말하면 몸에 들어간 기운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교실 앞 칠판엔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오장 그림이 그려졌고 그 옆엔 한기, 습기, 열, 당 등의 글씨가 따라붙었습니다. 간이 막히면 화가 납니다. 심장이 막히면 두려움이 올라오죠. 심장이 허하면 쉽게 지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심장이 툭 하고 반응했습니다. 저는 평생 화를 잘 못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주 답답했고 소화는 늘 안 됐고 밤마다 뒤척이기 일쑤였죠. 이게 혹시 내무만의 흐름 때문이었나? 교수님은 수업 중간 몇 명의 예시를 들어 풀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자 한참을 제 명식을 들여다보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정미숙님은 간과 비장이 모두 약한 명식입니다. 마음을 억누르며 사는 분들에겐 자주 나타나는 조합이에요. 마치 자기를 위한 삶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조용히 참고 견디는 사람이죠. 저는 가만히 앉아 말을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들이 하나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내 마음속에서 수십 년간 속삭였던 말 같았습니다. 그래도 정미숙님,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식은 기운이 순환하기 시작하면 가장 빨리 살아나는 사주니까요. 무너지지 않던 만큼 회복도 빠릅니다. 교수님의 말에 교실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제 손등 위에 얹힌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빛이 마치 내 몸 안에도 새롭게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교실을 나서며 교수님이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정미숙님, 지금껏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요. 저는 놀라서 교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은 아주 조용히 진심 어린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이 그날 제게는 어떤 약보다 더 깊은 치유였지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고 환했습니다. 나는 병든 게 아니라 오래 묵은 슬픔과 피로가 쌓여 있었던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되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이미 있던 신호였다는 걸. 나는 다만 그 신호를 외면하며 살았던 것이었죠. 아, 이게 나였구나.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맺히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나를 알게 된다는 건 이렇게 가볍고 따뜻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차분히 정리되고 미숙이의 변화가 빛처럼 반짝이는 마지막 독백이 될 것입니다. 상처는 흔적이 되고 흔적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온기를 남깁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 앉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살랑거리는 봄바람이 커피 향과 섞여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손에는 작은 노트 한 권, 그 위에는 처음 수업 때 교수님이 써주신 제 명식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미숙, 1962년 3월 28일생. 비견경, 음토 강한 구조. 감정 깊고 마음은 부드러우나 의지력 강하고 스스로 버티는 힘 있음. 그 밑엔 교수님의 손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면의 불을 다시 켜는 사람. 저는 그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불은 꺼진 게 아니라 단지 오래도록 덮여 있었던 거란걸요. 사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수업에 나갔던 새벽, 망설이며 걸었던 골목, 남편과의 대화, 전공자와의 웃음, 교실에서의 울컥했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제 안에 무언가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라는 질문 대신 어떤 기운이 멈췄던 걸까? 나는 내 마음을 어디에 놓고 있었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질문이 무섭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새벽에 나가는 걸 말리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말은 없었지만 식탁 위에 쪽지가 남겨져 있었죠. 다녀와. 그 시간이 너한텐 좋은 것 같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묵은 이해가 담겨 있었고 저는 괜히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과도 종종 통화를 합니다. 큰딸 혜원이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지요. 엄마, 요즘 목소리 참 좋아. 예전엔 늘 뭔가 허전한 소리였는데.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엄마를 찾고 있거든. 그러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찾았어? 응, 거의 다 온 것 같아.
노트장을 덮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었고 바람은 잔잔하게 내볼을 쓰다듬었죠. 문득 제 안에서 목소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수고했어, 미수가. 너 참 잘 살아냈다. 그 소리에 나는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또렷하게 제 안에서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사랑하렵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정미숙으로.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소음도 많고 발길도 많고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끝이 없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한가운데 조용히 웃으며 숨을 고를 줄 아는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 충분히 괜찮다는 것도. 한 여성의 조용한 혁명, 그리고 새벽의 빛처럼 퍼져나가는 자기 사랑의 여행이었지요.